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인베디드 그 다음에 웹 플랫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는 인베디드 플랫폼의 원리와 종류 그리고 웹 플랫폼의 원리 활용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학습 내용은 인베디드 플랫폼에 대한 개요 그 다음에 웹 플랫폼에 대한 개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베디드 플랫폼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볼 건데요. 인베디드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하드웨어를 가리키는데 이 하드웨어는 기계어 코드로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기계어 코드는 컴퓨터가 처리하는 전기가 통하고 통하지 않는 0과 1로 구성되어 있는 패턴이고요. 이런 패턴을 CPU를 통해서 이렇게 제어하게 되는데 가장 먼저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프로그램 언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프로그램 언어 이런 걸로 작성을 하고 컴파일을 해서 기계가 인식할 수 있게 바꾸고 이 기계가 인식한 거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LED를 켜라 이렇게 어떤 프로그램을 작성하죠. 그래서 인베디드 플랫폼은 단순하게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이 인베디드 플랫폼을 제어하기 위한 소프트웨어까지 같이 맞물려서 이야기를 진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영역과 하드웨어 영역을 좀 보면은요. 소프트웨어 영역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프로그램 언어, 예를 들어 C 언어, 그 다음에 컴파일을 통해서 기계어를 바꾼 어떤 언어, 그리고 실제 이런 것들이 기계에서 작동하는 어떤 물리 현상에 의한 제어, 그리고 이 결과에 따라서 이 기계가 센싱과 액추에이터를 통해서 어떤 결과물을 표출하거나 그 결과물을 가져오는 이런 작업을 할 수 있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게 C나 C++ 같은 프로그램 언어를 가지고 익혀가지고 이제 개발을 하게 되고요. 이 개발된 거를 컴파일러를 통해서 다양한 플랫폼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바꿔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런 바꿔주는 작업이 이제 컴파일 작업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모바일 플랫폼에서 개발하는 거, 그 다음에 웹에서 개발하는 거, 그 다음에 PC에서 개발하는 게 다 다른 거죠. 똑같은 인베디드라고 해도 칩셋의 종류에 따라서 컴파일 결과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계어를 바꿔주는 걸 하드웨어적으로 바꿔주는 걸 컴파일이라고 부르고요. 인터프리터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인터프리터는 실행할 때 그때그때 코드를 그때그때 곧바로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하드웨어가 컴파일을 시키면 특정 하드웨어에서만 작동하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컴파일이 되면 특정 하드웨어. 인터프리터는 하드웨어에서 설계가 되는데 요 내려오는 거가 그때그때 해석해서 실행이 되는 거죠. 저스트 타임이라고 해서 그때그때 실행하는 설계가 되는 거고 VM은 요 컴파일된 결과물이 실제 요 VM이 지원하는 운영체계가 바뀌더라도 똑같이 작동할 수 있게 어떤 가상의 공간을 만들어주는 가상의 기계를 만들어주는 걸 VM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이런 하드웨어는 뭐 x86 CPU, 그 다음에 ARM CPU를 쓰는 ARM 계열 CPU를 쓰는 모바일 플랫폼들이 있는데 이런 데다가 하드웨어에다가 소프트웨어, 뭐 운영체계,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을 이렇게 얹어서 개발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인베디드 제품에서는 이런 하드웨어 사양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기처럼 소프트웨어에 이 실제 앱과 이 하드웨어 사이에 운영체계 대신에 아무것도 넣지 않고 직접 개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OS가 배제되고 직접 앱이 OS 역할까지 하면서 개발하는 거를 우리는 펌웨어라고 많이 부릅니다. 그래서 타이니OS 같은 것들은 이제 아주 펌웨어에 근접한 그런 OS들도 존재하죠. 기본적으로 인베디드 플랫폼은 어떤 정보를 입력을 하고요. 그 입력된 정보를 갖다 처리하고 제어하고 출력합니다. 우리가 PC도 똑같은데요. PC에서도 입력하는 게 사용자가 키보드나 마우스로 입력하고 이거를 실제 CPU가 처리하죠. 그리고 그 제어의 결과물이 웹브라우저 같은 결과물로 제어가 돼서 실제 그 출력이 모니터를 통해서 출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베디드에서는 이렇게 PC처럼 뭐 입출력 장치가 사람이 직접 입력하는 것보다 어떤 센서를 이용해서 정보를 취합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조도 센서인데요. 이건 조도 센서를 이용해서 값을 쭉 이 마이콘 같은 칩에다가 입력해 주고요. 입력해 준 거를 직접 제어하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PC 같은 경우 웹브라우저에서 버튼이나 키보드 갖고 제어하잖아요. 근데 인베디드에서는 사전에 이런 제어하는 거를 코드로 작성해서 미리 다 넣어놓는 거죠. 그리고 출력하는 것도 인베디드는 PC처럼 모니터나 이런 데로 출력하는 게 아니라 LED를 깜빡거리거나 부저를 가지고 소리를 내거나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인베디드 플랫폼 이런 기계들은 세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세대가 이제 기계어로 구성이 되는 진공관 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개발되어 있는 이런 애니악 같은 컴퓨터들이 진공관으로 개발이 됐고, 여기에 기계어를 썼고요. 이 애니악 같은 경우에는 맨 처음에 개발 목적이 탄도 계산하는 군사용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1940년대, 50년대 시작이 됐고, 이 진공관을 갖고 개발하다 보니까 너무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이런 신호 증폭하는 장치로 트랜지스터라는 걸 발명했죠. 반도체라는 특성을 활용해서 트랜지스터를 발명하고, 이 기계어 0101 이런 거보다는 어셈블러라고 해서 좀 더 사람한테 친근한 프로그램 언어를 개발하자. 그래서 만들어진 게 어셈블러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셈블러를 이용해서 군사 영역, 연구 영역에 아주 작은 영역에 머물러 있지 않고 상업용 은행이라든지, 그 다음에 국가에서 사람 관련된 어떤 데이터를 관리하는, 행정적인 데이터를 관리하는 용도로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프로그램 시대가 열리기 시작했고요. 3세대로 넘어가면서 이 생산성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제 트랜지스터가 아닌 좀 반도체 집적된 회로를 사용할 수 있는 반도체가 등장을 했고, 60년대, 60년대에서 70년대 사이에 C 언어나 포트란 코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언어들이 등장해서 기업에서 많이 활용이 됐습니다. 특히 은행에서 메인프레임 서버를 도입해서 활용을 많이 하기 시작했고요. 계속해서 4세대 1980년대로 넘어오면서 컴퓨터 활용 범위가 급격히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객체지향 언어, 프로그램 언어들이 생기게 됐고, 초집적 반도체들이 등장하기 시작했고요. 객체지향을 지향하는 C++ 같은 프로그램 언어들, 그 다음에 좀 더 래피드 프로그램 툴이라고 해서 좀 더 프로그램을 쉽고 빠르게 드래그 앤 드롭으로 만들 수 있는 비주얼 베이직, 파워 빌더,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 등장했습니다. 델파이 같은 것들이 다 이런 계통이죠. 그리고 이제 이때는 더 이상 기업뿐만 아니라 일반 개인용 PC와 그 다음에 주 사용 용도가 인터넷 인프라를 지원하는 그런 것들로 많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5세대 환경에서는 이 생산성이 더욱더 효율적으로 높아져야 되기 때문에 CBD 기법이라든지 또는 집적 회로도 정말 좀 더 고성능의 저전력, 그리고 아주 작은 코어에 아주 많은 칩을 집적하는 기술들이 등장을 하게 됐고요. 이런 부분에선 최적화보다는 생산성을, 특히 인터넷 인프라에서 생산성을 강조하는 네트워크 기반의 자바나 단넷 같은 프로그램 언어들이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주 사용 용도도 모바일과 클라우드 기반의 다양한 서비스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인베디드 플랫폼 개발 환경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인베디드 플랫폼 중에 여기서 밥솥이 있습니다. 밥솥에 전자기기 제어하는 거를 전자밥통을 만들겠다. 이럴 경우에 밥솥은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PC하고 모양새가 많이 다르죠. 여기에는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PC하고 모양새가 다르기 때문에 개발 환경에 대한 세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개발 환경, 이 개발은 당연히 우리가 아는 PC에서 개발을 하지만 코드를 짜고 디버깅하는 거 다 여기서 해야죠. 하지만 실제 최종 제품은 타겟이라고 하는 밥통에 이렇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개발 환경에 대한 설정들이 필요한데, 하드웨어 디버깅을 위해서 JTAG 같은 케이블을 활용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어떤 명령어를 전송하고, 그 다음에 실제 컴파일된 결과물을 타겟에다 전송하기 위한 통신으로 시리얼 또는 이더넷 크로스 케이블 같은 걸 활용해서 이런 환경을 구축을 많이 합니다. 인베디드 플랫폼 개발할 때 가장 기본적인 건 CPU 아키텍처고요. 그 CPU 아키텍처 중에 제가 이제 PXA25 CPU 같은 경우인데, 이 CPU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CPU 안에 다양한 출력 장치들에 대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날로그 디지털 컨버터 장치도 들어있고, 터치 스크린, 제어 회로, 이더넷, 그 다음에 LCD 제어 회로, 이런 것들이 다 있죠. 그 다음에 D램을 제어할 수도 있고, 플래시에 스토리지에 저장할 수도 있는 기능들을 이 PXA255 칩은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베디드 개발에서 가장 핵심은 바로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핵심 칩, 그 칩이 어디까지 제공하고 있고, 그 제공하는 그 칩의 기능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고,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PXA250이라는 칩을 가지고 뭘 개발하고자 목표를 정했다. 그러면 이거를 이용해서 실제 PC에서 이걸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꾸며야 됩니다. 그래서 JTAG이라고 하는 거는 하드웨어 디버거라는 장비를 이용해서 실제 이 칩 안에서
작동하는 신호 같은 거를 체크해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거를 이제 JTAG 장비를 물려서 작동을 시키고요. 이 JTAG이라고 하는 건 하드웨어 디버거 장비의 그 표준이죠. 표준 인터페이스라서 일반적으로 하드웨어를 개발할 때 JTAG이 지원되지 않는 하드웨어를 갖고 개발할 경우에 이 개발 생산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뭐 디버깅 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칩셋을 선택할 때 개발 환경이 좀 더 유리한 거를 많이 선택하시는 게 좀 더 유리하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개발 환경을 설치한다. 인베디드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PC 이외에 이제 다양한 목적이 있습니다. 뭐 비디오 게임기, 그다음에 셋탑박스, 웨어러블, 텔레매틱스 등 다양한 것들이 있고요. 인베디드에서는 아주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처리합니다. 뭐 센서 정보, 레이더나 소나 같은 정보, 그 다음에 비디오 압축을 전문으로 하는 디지털 시그널 프로세싱 그런 장비들도 있죠. 이외에도 통신에 특화돼서 통신을 처리하는 게이트웨이라든지 모바일 관련된 제품들, 뭐 스마트폰 관련된 것들이죠. 그 다음에 인터넷 관련된 허브라든지 중계기 이런 것들도 이제 인베디드 영역이고요. 최근에 가장 많이 주목받는 인베디드 장비들은 바로 무인자동차 시스템 개발하는 부분들이죠. 그 다음에 원격 제어, 뭐 로봇 제어 이런 부분들에도 인베디드 플랫폼이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인베디드 플랫폼 개발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시간을 두고 보면 예전에 맨 처음에 컴퓨터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뭐 초기 컴퓨터 성능은 뭐 지금 기준으로 형편없지만 사이즈는 굉장히 크고, 그 다음에 고장 자주 나고 전기 많이 먹고 불편했죠. 그런데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컴퓨터 사이즈가 점점 작아지고 있고 성능은 더 빨라지고 있고, 그 다음에 고장은 잘 안 나고 비용은 점점 낮아지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런 특성으로 인해서 이런 하드웨어 인베디드 칩셋에 대한 활용 범위나 영역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인베디드 플랫폼 개발 환경할 때 뭐 몇 가지 예가 있는데, 뭐 에스트로 같은 것들도 있고요. 애트리에서 개발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VXWorks라고 해서 화성에 보낸 탐사선에 사용된 인베디드 제품들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제 인베디드 개발할 때 뭐 이런 그 세탁기 관련된 거 개발한다 이런 거 할 때 뭐 PC에다가 툴체인을 설치하고 툴체인에 프로그램 개발을 연결시켜서 개발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인베디드 플랫폼 개발할 때는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지금 여기 보시는 게 이제 제가 예전에 개발했던 TV인데요. 요 TV 같은 경우에도 인베디드 시스템이죠. 그 안에 칩이 들어가고 소프트웨어가 제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채널을 바꾸거나 소리를 올리거나 이런 게 다 건데, 예전에 삼성에서 만들었던 TV 제품들은 피소스란 제품을 사용됐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인베디드 리눅스를 탑재해서 개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바다나 타이젠 또는 그 기타 윈도우 관련된 OS를 올려서 TV를 개발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기존의 단순한 TV에서 요즘에 그 스마트 TV라고 해서 기능이 점점 복잡해지는, 그래서 다양한 기능을 구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프레임워크를 사용할 수 있는 운영체계가 탑재되어 있는 것들도 개발을 하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웹 플랫폼을 살펴보겠습니다. 웹은 그 1994년도에 그 최초의 상용 웹브라우저인 넷스케이프 모자이크가 출시되면서 일반인들한테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실제 확인해 보면 이제 웹이 일반인들에게 활성화된 지 한 20년이 조금 지났죠. 그래서 이런 웹이라고 하는 게 처음에 등장했을 땐 크게 주목 못 받다가 이게 결정적인 계기가 한번 찾아왔습니다. 그 계기가 언제냐면 윈도우 95가 출시되는 1995년도에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가 이 웹브라우저를 만들겠다라고 선언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3년 후에 1998년도에 그 윈도우 98의 웹브라우저 익스플로러 4.0을 기본적으로 내장하면서 일반인들이 웹의 시대를 본격적으로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넷스케이프에 관련된 그 소스 코드가 오픈 소스인 모질라 재단으로 퍼져나가고, 이 모질라 재단을 통해서 다양한 파생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이 상황에서 구글이라는 회사가 크롬 브라우저, 그 다음에 애플이 사파리 브라우저, 뭐 기타 뭐 오페라 등등해서 수많은 웹 브라우저가 시장에 등장을 해서 2000년도 이후에 웹 시대의 르네상스가 열리게 됐습니다. 웹 플랫폼에서 가장 핵심적인 그런 밑바탕을 바로 HTML이라는 게 바치고 있는데요. 이 HTML은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라고 불립니다.
이게 말이 어려운데 실제로 우리가 아는 아주 쉬운 하이퍼텍스트가 이런 거죠. 웹브라우저 쓸 때 보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링크 걸린 것들 있잖아요. 클릭하면 그 페이지로 바로 이동하는 이런 게 바로 HTML이죠. 그래서 이 HTML은 1991년도에 팀 버너스리라는 사람이 SGML이라고 하는 마크업 언어가 있었는데 이거를 단순화시켜서 만들었고요. 이후에 1995년도에 국제 표준화 단체인 IETF에서 표준으로 발표합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가 쓰는 웹브라우저가 HTML 2.0이 1997년에 발표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윈도우 98에 탑재되어 있던 익스플로러 4.0에서 웹이 일반에 확산되면서 급격히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HTML 4.0 기반의 그 윈도우 98에 탑재되어 있는 익스플로러라는 웹브라우저가 수많은 이런 걸 제공을 했는데 이 HTML 4.0이 문제가 이 정적인 것들에 대한 처리는 잘하지만 동적인 거에 대한 처리가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런 동적인 부분에 대한 처리를 위해서 2000년도 초반에 대안으로 실버라이트, 플래시, 액티브엑스, 자바 FX 같은 리아라고 불리는 솔루션들이 대량으로 등장을 하게 된 계기가 됐고요. 이 리아라고 하는 게 표준하고 맞지 않아서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2000년도 초반에 이제 정부 주도로 그 다양한 웹사이트가 개발됐는데 2000년도 초반에 가장 좋은 기술이 이제 액티브엑스였고요. 이거 바탕으로 개발을 해서 실제 2010년 이후로 상용화를 시켰더니 이미 이제 액티브엑스나 이런 니아 관련된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는 시점에 도래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웹브라우저 표준에서 끌고 나가자 해서 제정된 게 바로 HTML5입니다. 그래서 HTML5가 이제 2014년도에 확정이 되면서 현재 웹 시장에서는 HTML5를 기반으로 한 웹 시대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웹 플랫폼에서 가장 중요한 용어 중에 하나가 바로 RESTful이라는 용어입니다. 이 RESTful이라는 용어는 이 대규모 네트워크 설계를 위한 아키텍처인데 이런 REST하고 유사한 용어가 예전에 SOAP이라든지 WDDI 등등등 여러 가지 이런 아키텍처에 대한 이슈가 2000년도 초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복잡하고 무거운 그런 프로토콜보다는 단순하게 웹에서 플레인 텍스트, 그냥 일반적인 그 글자를 가지고 통신할 수 있는 채널을 한번 해보자 라고 만들어진 게 바로 RESTful이고요. 이 RESTful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웹 기반의 오픈 API들입니다. 그래서 RESTful API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트위터 같은 경우에 트위터 페이지에 가시면 RESTful API가 공개되어 있는데요. 이 RESTful API의 핵심은 이렇게 글자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데이터 전송하는 방식을 제이슨이라고 부릅니다. 제이슨이라고 불리는 이 방식인데 여기에다 제이슨은 이렇게 태그라든지 가로라든지 콤마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어떤 데이터를 이렇게 뭐는 콜론 뭐다 이런 식으로 매칭해서 보내줄 수 있는 방식이 바로 RESTful 제이슨의 핵심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가지고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네트워크 인프라, 특히 오픈 API들이 구현되어 있습니다. 웹에서 또 하나 중요한 용어가 있는데요. URL입니다. URL은 get, post, put, delete 같은 어떤 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표준이고요. 이런 CRUD라고 불리는 방식하고 연계돼서 다양한 작업을 합니다. CRUD는 create, 그래서 post 방식, HTTP에서 그 다음에 read, 그거는 get이죠. HTTP에서 어떤 걸 읽어드리는 거. 그 다음에 U는 update, 이거는 HTTP에서 put 방식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D는 delete에서 HTTP에서 delete를 말해서 URL에는 CRUD 개념이 다 포함되어 있고요. 이걸 바탕으로 네트워크에서 통신할 수 있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 제어할 수 있는 프로그램 언어가 필요한데 이런 프로그램 언어들의 활용 그 범위는 웹브라우저, 클라이언트는 웹브라우저 안에서 활용이 되고요. 서버에서는 웹서버에서 활용이 되는데 좀 더 특화돼서 WAS 서버라는 걸 통해서 제어가 됩니다. WAS는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의 약자고요. 실제 웹 서버는 보통 HTTP 프로토콜 80번으로 들어오는 HTML을 처리하는 용도로 많이 사용됩니다. 정적인 데이터를 주로 처리하고 안에 어떤 연산이라든지 복잡한 작업은 WAS로 대부분 넘기죠. WAS는 복잡한 정보를 넘겨서 실제 유의미한 정보 중에 일부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 저장하는 레이어, 스토리지 레이어, 처리하는 레이어, 그 다음에 맨 앞에 입구를 관리하는 레이어 해서 N티어로 이렇게 설계가 돼서 웹이 작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다른 시스템을 연계시킬 때 기존의 다른 구축되어 있는 다른 시스템을 레가시 시스템이라고 하고요. 웹에서는 수많은 컴퓨터가 서로 뭐 수평이나 수직으로 연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와스를 이용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와스에 사용되는 프로그램 언어 좀 살펴보면 CGI, 이건 C 언어로 개발하는 언어고요. 1990년대 후반에 사용됐지만 지금은 그렇게 많이 쓰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ASP, 액티브 서버 페이지의 약자고요. 이거는 마이크로소프트사가 만든 웹 서버 개발 언어입니다. 기본적으로 비주얼 베이직 스크립트 형태로 되어 있고요. 최근에는 ASP.NET이라고 해서 C샵으로 되어 있는 .NET 프레임워크를 지원하는 형태로 업그레이드가 되었죠. 그 다음에 JSP, 자바 서블릿 페이지라고 해서 자바를 기본으로 한 웹 개발 방식입니다. 그래서 JSP는 서블릿, 그 다음에 빈이라고 하는 컨셉, 뭐 EJB 통해서 아주 대규모 시스템, 국내에서는 JSP 기반의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활용한 다양한 솔루션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이제 PHP라는 스크립트 언어를 쓴 경우, 그 다음에 그 웹브라우저에서 많이 쓰는 자바스크립트의 서버 버전인 Node.js, 그 다음에 RNR, Ruby and Rails라고 하는 이런 프로그램 언어들이 다수 사용되고 있습니다. 웹 프로그래머는 아주 다양한 언어를 다뤄야 될 수 있어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맨 앞에 웹이라고 하는 게 눈에 보이는 UI, UX 영역이 있습니다. 이런 UI, UX 영역에 대해서는 HTML, 태그 프로그램을 짤 수 있어야 되죠. 자바스크립트, CSS 이런 걸 개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그 저작 도구, 드림위버 같은 저작 도구를 이용해 드래그 앤 드롭으로 웹을 개발할 수 있지만 그 안에 세부적인 자잘한 것들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이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가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서버 사이드 언어가 바로 아까 말씀드린 ASP, JSP 같은 스크립트 언어들이죠. 서버에서 처리할 수 있는. 그 다음에 데이터를 저장하고 DB에 접근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SQL 언어를 알아야 됩니다. SQL이라고 불리는 SQL 언어를 알아야 되는 거죠. 이외에도 이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알고리즘,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제이슨 기반의 RESTful API 사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XML에 대한 구성에 대한 내용들, 그 다음에 제이슨을 만들 수 있는 방법, 이외에도 앱 서버 세팅이라든지 웹 엔진,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환경 설정하는 것들. 실제 이렇게 개발해서 릴리즈를 해서 사용을 하는데 10만 명이 들어왔는데 그 다음날 예를 들어서 100만 명이 접속한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데요. 이런 걸 처리하는 로드 밸런스, 그 다음에 보안 관련된 방화벽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네트워크 인프라에 대한 뭐 라우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모두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단계별로 쭉 알아가야 되는 거죠. 웹에서는 클라우드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클라우드 용어는 이런 컨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클라우드라고 하는 게 나오게 된 계기가 기존에 우리가 웹을 개발할 때는 IDC라는 데이터 센터죠. IDC라는 데이터 센터에, 인터넷 데이터 센터에 어떤 장비들을 직접 내가 이 공간을, 아파트처럼 공간을 임대하고 여기다 장비를 사서 직접 채워서 세팅을 내가 하고 그걸 바탕으로 서비스를 하는 거죠. 그런데 클라우드는 호텔과 같은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필요할 때 그때그때 빌려 쓰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틀 숙박할 거다. 거기 이틀 동안 빌려 쓰는 형태로 하는 게 바로 플렉서블 방식입니다. 클라우드가 등장한 가장 큰 방식 이유는 기존의 IDC라고 하는 게 왜 클라우드로 많이 전환이 되기 시작했냐면 가용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웹이라고 하는 게 항상 일정한 규모를 쓰는 이런 내부 전산망하고 성격이 달라서 특정 시점에 사용자가 몰려온다거나 예를 들어서 서비스를 한국이 아닌 일본의 똑같은 서비스를 바로 런칭을 해야 된다거나 이런 어떤 좀 가용성이 뛰어난 게 필요한데 이런 거를 클라우드 시스템이 받쳐주기 시작한 거죠. 클라우드 용어는 2006년도 구글 개발자 내부 개발자 회의에서 처음 언급이 됐고요. 기존 IDC 방식의 이 웹 관리 방식을 해결하기 위한 시도로 만들어졌습니다. 클라우드는 기본적으로 이 데이터 센터라는 데를 중심으로 시스템을 하기 때문에 장점은 다양한 형태로 곧바로 고객이 원하는 시점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 단점은 내 데이터가 아주 다양한 형태로 흩어질 수 있다. 그래서 보안 관련된 이슈라든지, 그 다음에 기존의 IDC에 비해서는 비싼 방식입니다. 뭐 상식적으로 이런 오랫동안 똑같은 지역에 거주한다고 했을 때 이런 아파트에서 직접
집을 사서 거주하는 게 훨씬 더 비용 측면에서 유리하겠죠. 계속 호텔에서 묵는 것보다는.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클라우드 컴퓨터에서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들은 좀 살펴보셔야 되는데, 이아스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건 그 컴퓨터 하드웨어 시스템을 말합니다. 그래서 인프라스트럭처 애주어 서비스라고 불리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이제 소프트웨어 환경이 있는데, 이게 플랫폼 애주어 서비스입니다. 파스라고 불리죠. 그리고 이 파스 외에 실질적인 어떤 서비스 레이어가 하나 있는데, 이게 SaaS로 불리는 겁니다. 소프트웨어 애주어 서비스로 불리죠. 그래서 응용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클라우드에서는 이외에도 XaaS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요 I가 X로 될 수도 있고요. P가 X가 될 수도 있고 S가 X로 될 수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D가 들어가면 데이터 애주어 서비스, 그 다음에 B가 되면은 뭐 백엔드 애주어 서비스, 그 다음에 여기다가 A가 들어가면은 어플리케이션 애주어 서비스 등등등 해서 수많은 X가 이렇게 클라우드 환경 서비스 모델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아스는 이런 겁니다. 실제 물리적인 하드웨어를 딱 설치하는 거죠. 이 CPU는 속도가 이미 물리적으로 정해져 있고 메모리 사이즈, 스토리 사이즈도 다 정해져 있죠. 하지만 이아스 시스템은 이 물리적인 하드웨어를 다 가상으로 묶는 거죠. 아주 거대한 시스템을 하나로 묶고 그 실제 물리적인 하드웨어 시스템 위에다가 가상의 버추얼 머신 형태의 VM이라는 걸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요구할 때 CPU 몇 개, 속도 얼마짜리, 메모리 얼마, 스토리지 얼마 이런 거를 그때그때 요청하면 실제 물리적인 자원이 눈에 보이지 않고 그 위에서 가상으로 그때그때 리소스를 만들어서 제공하는 게 바로 이아스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파스는 그 위에서 실제 어떤 서비스죠. 동영상을 서비스한다거나 뭐 싱크 서비스를 한다거나 데이터 동기화, 그 다음에 뭐 어떤 그 노티에 관련된 걸 한다거나 등등등 이런 서비스가 플랫폼 애저 서비스고요. 사스는 실제 음악을 제공하거나 뭐 그 전자책 서비스를 한다거나 게임을 제공하거나 이런 게 이제 사스 서비스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아스는 인프라 지향성이 강하고 사스는 서비스 지향이 강합니다. 클라우드는 개인 또는 기업들이 사용을 많이 하고 있고요. 현재 우리가 쓰는 상당수의 시스템이 다 클라우드로 되어 있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는 스마트폰 쓰는 모든 사용자가 매일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스마트폰은 클라우드 기반으로 설계가 됐고요. 뭐 스마트폰이 작동하는 내내 클라우드 서비스가 작동하죠. 그래서 이메일을 보거나 또는 검색을 하거나 또는 동영상을 보거나 이런 대부분의 서비스가 현재 클라우드로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튜브에서 동영상 보는 서비스 클라우드에서 되는 거죠.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지메일 이런 거 전부 다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클라우드 기술 서비스는 이미 아주 많이 활성화가 돼 있고요. 모바일 플랫폼 개발 회사들이 이런 클라우드도 역시 많이 개발하고 있는데 애플의 아이클라우드, 구글의 구글 앱 엔진, 그 다음에 구글 드라이브 이런 것들이 다 클라우드 서비스고요. 그 다음에 MS의 애저 서비스가 클라우드 서비스의 대명사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클라우드 기술들이 있다. 클라우드 기술들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거 계속 연속성 상인데요. 이런 그 프레임워크로 많이 설명이 됩니다. 밑에 이제 인프라성 제공, 그 다음에 여기에 어떤 플랫폼 제공, 이거를 바탕으로 어떤 서비스 연계하는 기술들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클라우드 기술들은 아마존, 그 다음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사, 그 다음에 IBM, 뭐 HP 등등 글로벌 기업들이 다수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 환경에서 제품을 개발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 특정 업체들, 특히 아마존이나 MS, 애저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독주 체제를 천천히 갖춰가고 있습니다. 이 클라우드 서비스는 모바일 서비스하고 뭐 빼놓을 수가 없고요. 애플의 아이클라우드 서비스는 아이클라우드를 통해서 애플의 모든 제품을 동기화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 구글도 역시 안드로이드 플랫폼을 통해서 구글의 클라우드 시스템을 전부 다 연결시킬 수 있게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MS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인 수익 모델이 오피스나 운영체계 판매하는 그런 모델에서 이런 거를 가상의 클라우드 환경에서 구독하는 모델로 비즈니스 모델을 바꾸고 있고요. 여기에 핵심이 바로 MS의 애저 클라우드 서비스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빨간 점이 있는데 세계 지도를 보시면은요, 이 빨간 점이 초기의 아마존 데이터 센터의 그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의 위치입니다. 그래서 일본에 있는 데이터 센터, 싱가포르 데이터 센터, 영국 더블린, 그 다음에 미국 서부 동부에 이렇게 데이터 센터가 있었죠. 이 데이터 센터가 여기에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전 세계 네트워크망을 이루는 핵심 인프라망인 해저 케이블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여기 초기 아마존의 데이터 센터 위치는 잘 보시면 해저 케이블의 그 엣지 상태, 해저 케이블이 가장 많이 데이터를 전송하는 그런 부분에 데이터 센터가 존재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데이터가 가장 많이 다니는 길목에 센터를 만들고 거기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그때그때 바꿔주는 게 클라우드죠. 한국에서 어떤 서비스를 사용할 때 그 서비스를 그 일본의 데이터 센터에서 제공한다. 뭐 이런 만큼 왔다 갔다 하겠죠. 네트워크 데이터 전송 속도는 빛의 속도긴 하지만 이게 초속 30만 킬로로 제한이 있기 때문에 지구 7바퀴 반을 돈다고 하지만 1초에 이게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서비스의 품질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근데 똑같은 사용자가 갑자기 유럽에 가서 쓴다. 그러면 유럽이면은 대서양 건너서 미국 횡단에서 이렇게 데이터를 써야 되는 거죠. 좀 불합리하죠. 그래서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는 뭐냐면 사용자가 여기에 있으면 여기 데이터 센터가 대응을 하고 사용자가 만약 여기로 가면 여기 데이터 센터에서 사용하라 라는 컨셉입니다. 이렇게 하면 소비자가 있는 부분에서 가장 유도리 있게 융통성 있게 서비스를 곧바로 대응할 수 있는 특성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는 해저 케이블 지도하고 굉장히 민감한 연관 관계가 있고요. 이외에도 이제 클라우드 기술에 관련돼서 뭐 드롭박스, 그 다음에 박스닷넷 같은 다양한 회사들이 스토리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뭐 다음이나 네이버 등에서 다양한 형태의 오픈 API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오픈 API를 가장 많이 제공하는 업체는 구글이죠. 구글은 자사 서비스의 상당수를 오픈 API를 공개하고 있고요. 이외에도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SNS 회사들도 이러한 오픈 소스를 클라우드 기반, 오픈 API를 클라우드 기반으로 다소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드롭박스 같은 경우에 네스트 형태의 제품을 공개하고 있고요. 이래서 지금 현재 웹에서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아이디어가 있으면 이 다양한 형태의 오픈 API들을 접목시켜서 기존에 그 개발하기 굉장히 어려웠던 IDC에서 개발 세팅하고 내가 책임져야 되는 게 굉장히 많았던 이런 부분에서 가급적 다 빌려 쓰는 형태, 임대 형태로, 렌탈 형태로 해서 내가 원하는 서비스를 곧바로 개발할 수 있는데 집중할 수 있고 거기를 운영할 수 있는 형태로 개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버노트 같은 형태의 어떤 제품을 만든다. 이거를 밑바닥부터 혼자 다 만들면 굉장히 힘든 일이겠죠. 하지만 이런 거를 만약에 오픈 API, 지금 현재 클라우드 인프라를 활용한다면 의외로 빨리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증 서버, 동기화, 스토리지 이런 거 다 빌려 써갖고 구축을 하고 여기에 검색 엔진 기능도 빌려오고 뭣도 빌려오고 해서 내가 원하는 핵심 서비스를 구현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면 기존의 그 서비스를 출시하고 어떤 그 관리하는데 비용이 측면이 굉장히 낮아지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런 인베디드 플랫폼과 웹 플랫폼에 대해서 전반적인 용어, 그 다음에 흐름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